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최지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공들여 만든 교재입니다. 통계학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볼까요? 저는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소속의 겸임교수이면서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에이스 통계 컨설팅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목차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 기본 개념과 통계학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리고 난 뒤에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이 자료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범주형 자료와 계량형 자료, 이 두 가지로 자료를 구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그러한 학문이니까 기본적으로 확률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전확률 정리, 베이즈 공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 같이 통계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분포도 익히고, 또 카이 제곱 분포, T 분포, F 분포와 같은 표집 분포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면 추정과 검정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론하는지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정과 가설 검정을 6장과 7장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양한데요. T검정, 분산 분석, 카이 제곱 검정, 회귀 분석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통계는 무엇입니까? 통계는 자연 현상 혹은 사회 현상을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통계청 첫 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국가통계 포털, 마이크로 데이터, 그 다음에 통계 지리 정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먼저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니까 벌써 딱 눈에 띄는 게 100대 지표죠. 우리나라의 추계 인구 5,100만 명, 그리고 합계 출산율 0.92명, 또 사망률과 같은 이런 인구 통계 지표도 있고요.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이런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더보기 클릭해서 100대 지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구와 관련된 지표, 사회, 범죄, 노동, 가계, 보건복지, 교육, 문화, 그리고 경기와 관련
그 다음 뭐 재정무역, 환경에너지 등의 여러 분야의 중요한 지표들을 이렇게 100대 지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노령화 지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산이 노령화 지수 전국 최고 도시인 거 아시죠? 자, 노령화 지수 보시면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해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를 노령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2020년도 보면은 129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이야기는 0에서 14세인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129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구의 구조가 어떤지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사회 현상을 정보를 가진 숫자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합계 출산율 한번 볼게요. 합계 출산율은 2019년도에 0.92명으로 추정이 되네요. 자, 합계 출산율 꺾은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변화의 추세나 추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꺾은선 그래프도 바람직합니다. 자,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전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고 이것이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00대 지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 북한 통계도 주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데이터 클릭해 볼게요. 마이크로 데이터가 뭘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 아픈 곳을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편리한 도구 마이크로 데이터 이야기. 마이크로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의사가 눈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질병의 원인을 MR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를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구주택 총조사를 들어보거나 혹은 직접 응답해 본 적이 있나요? 응답자는 인구 총조사 조사표에 각 항목의 응답자 정보를 있는 그대로 작성합니다. 이 조사표들은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모아져서 하나의 파일로 정리되는데 이를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는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분석은 특정 그룹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산 지역 여성의 평균 나이를 구해볼까요?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지역이 부산, 성별이 여자인 그룹으로 나눠보니 평균 나이 41세가 나오는군요. 이러한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는 신문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요리와 비교해 쉽게 이해해볼까요? 감자, 양파, 버섯 이런 재료들로 된장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바삭바삭 고소한 감자 부침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는 같아도 조리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마이크로 데이터는 감자, 양파와 같은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용자에 따라 같은 마이크로 데이터로 서로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리와 유사합니다. 다양한 요리처럼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국가의 정책, 기업의 마케팅, 연구자의 학술 연구 등에 이용되죠.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 체험 콘텐츠를 통해 경험해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5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체험 콘텐츠로는 알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하고 싶은가요? 통계청 MDIS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세요.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 데이터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인구에 가셔서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사항 2015년 자료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여러 변수가 주어지죠. 자, 이 중에서 가구의 일련 번호와 성별, 만, 나이 가지고 와볼게요. 데이터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나이 평균을 계산해낼 수 있는 데이터셋을 추출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였네요. 자, 그 다음 통계청 홈페이지 가셔서 통계 지리 정보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어떻게 제공해주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확진자, 1일 확진자가 전일 기준 371명이었네요. 여자의 확진자 비율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높고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네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 주제에 대해서 통계 지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로 기록이 돼 있었던 그런 자료들이었다면 우리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그죠? 그리고 국민소득, 또 실업률, 범죄율, 또 우리나라 여름의 예년 평균 기온,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연령, 그 다음에 키, 학생 수 이런 것들이 모두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숫자, 통계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웹페이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합계 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 여자 한 명당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해요. 자,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세계 평균 2.4명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라고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들은 2017년에 작성된 그래프로
2017년도 수치가 잠정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요. 인구 대체율이 100%가 되는 지점이 합계 출산율 2.1명일 때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자,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명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영아 사망, 그리고 기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가임기까지 살지 못하는 인구를 다 따졌을 때 한 가정에서 2.1명 정도를 낳아야만 인구가 그대로 100% 유지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인구는 전쟁 직후에 사실상 아주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정책을 폈어요. 자, 그 효과로 82년도경 이미 벌써 이 지점 2.1명에 도달을 했는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은 2004년도까지인가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최하인 저출산 국가가 돼버려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엄마의 연령대별 출산도 한번 보세요. 2005년도에는 하늘색 그래프처럼 엄마의 연령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한색 곡선처럼 엄마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출산 연령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령층의 출산율도 살펴보면 35세에서 39세는 미미하지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출산율이 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네요. 숫자, 의미 있는 숫자를 이렇게 연도별로, 연령별로 요약을 했더니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통계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자, 개체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고객의 취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 통계적 관심이 되는 그 특성, 취미가 바로 변수가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느냐? 고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죠. 그래서 고객 개개인이 바로 나의 조사 단위, 관찰 단위인 개체가 되는 겁니다. 취미는 영화 감상, 등산, 여행 이런 다양한 값들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변수가 가지는 값, 변수값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개체마다 취미가 다 다양할 텐데, 그렇게 개체로부터 실제 관측이 된 값을 관측값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관심을 끄는 이러한 개체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궁금하면 유권자 전체가 바로 모집단이 됩니다. 기초통계학 수강 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가 궁금하면 수강생 전원이 바로 모집단이 되죠. 또 어떤 특정 수명을, 전구의 수명을 측정하고자 할 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전구를 다 모집단이라고 봅니다. 자, 쉽게 생각하기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체를 전부 조사하는 이러한 전수조사가 전체 자료 파악에 있어서 표본조사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오차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이유, 전구의 수명조사와 같이 모든 전구를 실험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표성을 띤 표본조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보다 효율적이다 라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적 이론이 표본조사를 얻은 자료로부터 전체를 예측하고 모수를 구하는 원리와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전 인구를 대상으로 센서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비롯해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국가 경영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수십만 명 이상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통계 기본 개념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관찰과 실험이 있는데요. 관찰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집단에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게 바로 관찰입니다. 그러나 실험은 연구 대상의 어떤 처치를 가함으로써 그로 인한 결과를 보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실험을 하게 되죠. 자, 실험의 예로 첫 임상시험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1492년도에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큰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오랫동안 떠나야 되는데 많은 음식물을 싣고 나갔지만 선원들이 이상하게도 잇몸에 피를 흘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등의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했죠. 이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괴혈병입니다. 이 병은 지금은 비타민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성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증상이 병원, 교도소, 이런 적에게 포위된 도시 이런 데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스트리아의 군의관이었던 크라머라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음식과 관련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끔 개발된 저장식품 때문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나 그 보고서는 당시에는 별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770년대쯤 스코틀랜드 의사 제임스 린트도 괴혈병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크라머의 이러한 기록을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물에 어떤 성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인지, 그리고 라임, 오렌지,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즙의 결핍 때문이 아닐까라고 연구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곁들여서 음식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괴혈병이 감귤 과즙과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죠. 이 결과 영국 해군이 승무원들의 식사에 감귤류 주스를 곁들이라고 제안을 했지만 해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때 당시 감귤 주스가 가격이 비쌌고 또 바로 적용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50년쯤 뒤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라임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연구 대상에 어떤 처리를 가하고 가하지 않음으로써 그 처리가 결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을 원인,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것을 결과로 보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을 통한 인과관계인 거죠. 관찰을 하든 실험을 하든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두 변수의 관계를 교란시키는 인자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다이어트 약을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얼마나 빠질 것인가, 다이어트 약과 체중 감소량의 관계에 체질이나 운동량, 식이 조절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또 비만이 만성적인 신장 질환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보고자 할 때에도 성별이나 연령이 높거나, 그렇죠?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지병이 있을 때에는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교란 변수, 교란 인자라고 합니다. 연구를 설계할 당시에 이러한 교란 인자를 제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텐데, 무작위화, 제한, 짝짓기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위화는 랜덤 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군을 동일하게끔 어떠한 변수로도 치우치지 않게끔 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무작위 배정, 랜덤 배정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그 영향력이 확실하다. 그러면 아예 어떤 교란 요인 자체를 연구의 시작부터 제한을 거는 거죠. 선정 제외 기준에 제한을 걸어서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만, 남자인 사람만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약 A를 복용하는 사람 중에 40대 남성이 있다면 다이어트 약 B를 복용하는 사람 중에도 40대 남성을 포함시켜서 이 둘을 매칭을 시키는 거죠. 매칭 짝짓기를 통해서 교란 요인을 가진 대상을 각 군에 동일하게 할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란 요인을 제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랜덤 배정, 무작위화는 그렇지 않지만 제한을 하거나 짝짓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변수와 결과 변수와의 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는 아주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 나이를 똑같이 매칭한 자료들을 가지고는 남자 성별과 연령의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수집된 자료로부터 어떻게 관계를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나뉘는데요.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의 단순한 연관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자료는 연관성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원인과 결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먹는 속도가 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먹는 사람이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살이 찐 사람이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무엇이 어떤 다른 인자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원인과 결과 관계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 살펴보셨던 영국 군의관 제임스 린드의 첫 임상시험 사례처럼 감귤 주스를 주고 주지 않은 것이 괴혈병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계획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만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궁금하다고 해서 모두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폐암과 흡연 간의 연관성이 바로 그러한데요. 윤리적인 이유로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나누어서 담배를 피게 하고 담배를 피지 않게 해서 나중에 20년 뒤 폐암의 발생률을 본다.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려운 실험이죠. 그러면 이러한 연구 가설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후향적 관찰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폐암에 걸린 사람과 정상인인 사람을 케이스와 컨트롤군으로 뽑아서 과거의 흡연력을 살펴봄으로써 폐암에 걸린 사람의 흡연율과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흡연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관찰적 후향 연구는 단 하나의 후향적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누적이 된 이러한 관찰 연구들은 일관되게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인과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하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 Systematic Review를 통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금은 담배 가게에 보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그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책 13페이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단한 통계 수치들로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 모습은 본인 소유의 31평 아파트에 살고 62%가 중형급 이상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네요. 또 중산층의 하루는 6.7시간 자고 3분의 2가 아침을 거르고 하루 2잔의 커피를 마시며 점심값으로는 평균 6,200원을 쓴다고 해요. 또 하루에 1시간 반 TV를 시청하고 1시간 반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1시간 20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가족과의 외식은 한 달에 2.3회, 또 한 번 외식에는 63,000원 가량을 쓴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요약된 자료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나이팅게일의 장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는 백의의 천사 이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알려져 있지만 통계학자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자, 나이팅게일이 살던 당시 1854년에 크림 전쟁 그 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팅게일은 38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직접 영국군의 야전병원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너무 참상이 심각해서 환자의 머리맡에 쥐가 돌아다닐 정도로 위생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더러운 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이팅게일이 했던 것이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세탁실을 만들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호학 일지에다가 썼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생 상태 개혁을 위해서 영국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나이팅게일은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이야 의료행정이나 보건행정과 같은 학과가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무 기록이 없고 간호학이라는 전공 자체도 없었을 때라 이때 당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청소하고 의무 기록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들어와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 사망을 했는지, 어떻게 퇴원을 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의무 기록인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이팅게일이 요약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빨간 색깔 그림이 전장에서의 상처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 부분이 전장에서의 상처가 아닌 감염으로 인한 사망, 즉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오고 난 뒤에 위생이 개혁되고 6개월 지난 뒤 영국군 사망률은 43%에서 2%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업적은 아주 높이 사고 있죠. 자, 이 그림을 장미, roses, coxcombs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마 맨드라미라는 뜻을 가지는데 coxcombs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이러한 그 꽃잎을 닮아서 이 그림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다이아그램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단순한 그래프를 넘어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림 하나로 숫자들을 요약을 해냈다. 어떻게 하면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아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 그림 볼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두의 통찰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요, 2년 만에 전쟁이 끝나서 귀국을 했을 때 이미 벌써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간호대학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그 영국 통계학회의 여성 회원이 되었는데 이 당시 영국에서 여성들은 학교를 갈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죠. 자, 오늘은
통계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무엇입니까?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낸 것이죠. 자, 이러한 통계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합계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 또 합계 출산율은 여러 지표들과 함께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중산층의 모습처럼 잘 요약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나이팅게일처럼 요약한 자료를 그림으로 잘 시각화하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계는 에이스!